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거머쥔 전 하늘그룹 회장 박민수에게는 지난 6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기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저녁 6시 정각만 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서재 북동쪽 창가에 서서 10분간 침묵으로 하늘을 응시하는 것이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된 그 의식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하늘 끝에 평생을 죽었다고만 믿으며 그리워한 동생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박민수 회장 자신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콧속을 시큰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고 긴 복도,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희미한 빛을 깜빡이며 간헐적으로 어둠을 밀어냈지요. 명서윤은 방금 전 의사가 뱉어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귓가에 박혀 이명이 되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수술비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다리 절단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지워진 의사의 무심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명서윤의 마지막 희망을 단번에 끊어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간신히 굳어버린 혀를 움직여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돌아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애써 벽을 짚고 걸음을 옮기며 명서윤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명태수가 누워있는 304호 병실 문 앞에서 명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골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저 문 너머의 할아버지께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니,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비비고 억지로 정말이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희미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연기를 앞둔 배우처럼 심호흡을 한 뒤 명서윤은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들어서자 좁고 답답한 병실의 공기가 명서윤을 맞았습니다. 창문 하나와 낡은 철제 침대 하나가 공간의 전부였고 낡은 침대 시트에서는 햇볕 한 줌 쬐지 못한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기대 앉아 있던 명태수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앙상하게 마른 손목과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었죠. 왔구나. 우리 강아지. 그 목소리에 명서윤은 또다시 울컥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상 옆 작은 협탁 위에는 낡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흑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의 모든 근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명태수는 거친 손으로 사진의 유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똑똑하고 의리 있고 살아계셨다면 분명 큰 사람 되셨을 거야. 그 말을 할 때면 명태수의 눈은 언제나 아련한 그리움과 깊은 존경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명서윤이 아주 어렸을 적 무릎에 앉아 저 사진 속 인물에 대해 물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손으로 명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죠. 이 사람은 하래비 형님이란다. 너한테는 큰할아버지가 되겠구나. 전쟁터에서 하래비 목숨을 구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 그 기억 위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형님 덕에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게지. 그 말끝에 섞인 희미한 죄책감의 무게를
이제는 명서윤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서윤은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잡았어요. 제가 꼭 돈 벌어 올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리,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그렇게 되게 안 할 거예요. 목이 메어왔지만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불안을 들키고 싶지 않아 더욱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명서윤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했지요. 컴퓨터를 켜고 구인 사이트에 접속해 스크롤을 내리는 명서윤의 눈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고 명서윤이 당장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쥘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 떠 있는 작은 공고 하나가 명서윤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회고록 대필 작가 구함. 월 800만 원, 비현실적인 액수였지만 지금의 명서윤에게는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력서를 보내고 며칠 뒤 기적처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속된 날 명서윤은 찾아간 주소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남동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은 마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 보였어요. 그 위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눈앞에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잠시 후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서재에서 명서윤은 박민수 회장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8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 잘 다려진 값비싼 옷,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성취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너머로 명서윤은 서재를 가득 채운 깊고 서늘한 정막과 박민수 회장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서재 벽에 걸린 웅장한 괴종시계가 저녁 6시를 알리는 묵직한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민수 회장은 갑자기 모든 대화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아무 말 없이 서재의 북동쪽 창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 보였죠. 그리고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북동쪽 하늘의 한 지점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동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처절하게 고독해 보였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명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회장님,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듯. 박민수 회장이 느리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매일 하는 습관이라서. 명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매일 하시나요? 박민수 회장은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60년째 하는 습관이지. 그날 저녁 명서윤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성북구의 작은 병실에서 명태수 역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회장이 바라보던 그 하늘의 반대편 남서쪽 하늘을 보며 명태수는 나직이 음졸였습니다. 형님,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저만 살아남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침실에 홀로 누운 박민수 회장은 잠들기 전 서재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복 사진을 꺼내 들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명서윤의 출근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서재를 가득 채운 볕은 따가로웠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의 무게는 여전히 묵직하게 명서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박민수 회장의 회고록을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죠. 명서윤은 노트북을 펼치고 작은 녹음기 버튼을 누른 뒤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준비한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의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이셨나요? 박민수 회장은 잠시 먼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아득한 기억의 강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난했지만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 대한민국 산업의 부흥기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사업을 일궈낸 청년 시절까지 막힘없이 흘러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단단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서윤이 가장 궁금했던 지점, 그리고 어쩌면 박민수라는 인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일지도 모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질문에 이르렀을 때 서재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회장님을 만든 가장 중요한 토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명서윤의 조심스러운 말에 박민수 회장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게 가라앉아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명서윤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주 작은 기억의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들려주시죠. 그 말에 박민수 회장은 잠시 고통스러운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마치 녹슨 쇠조각을 뱉어내듯 힘겹게 단어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폭격, 모든 것이 불타던 화염, 그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그뿐이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과 희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명서윤은 6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어.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었지.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끔찍한 고문처럼 보였습니다. 연민과 작가로서의 집요함 사이에서 갈등하던 명서윤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관련된 자료나 옛 물건들이 있다면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요? 명서윤의 말에 강민수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애써 외면해온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처럼 서재 한쪽 구석에 낡고 육중한 캐비닛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아마 옛날 물건들이 좀 있을 걸세. 먼지가 수북할 테니 자네가 한번 열어보게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6시가 되자 괴종시계의 종소리와 함께 박민수 회장은 모든 것을 멈추고 창가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15분 가까이 북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순례자처럼 보였어요. 명서윤은 그의 뒤에 서서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곳에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걸까? 하지만 보이는 것은 그저 해질녘의 잿빛 하늘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흐릿한 실루엣뿐이었죠. 저녁 식사 후 박민수 회장이 갑작스러운 약속으로 외출을 하자 명서윤은 드디어 홀로 서재에 남게 되었습니다. 낮에 허락받았던 낡은 캐비닛으로 다가가는 명서윤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작게 두근거렸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고리를 잡고 힘을 주자 끼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60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먼지 냄새와 조명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에는 곱게 개어져 있지만 색이 바랜 군복 한 벌과 녹이 슬어 빛을 잃은 훈장 몇 개,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지요. 군복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에는 또렷하게 박민수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서윤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캐비닛 맨 아래쪽, 다른 서류들에 깔려있던 낡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안에 내용물을 꺼내보는 순간 명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무섭게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군복 입은 두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병상. 머리맡에 놓인 액자 속 사진과 먼지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여기에. 명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적힌 빛바랜 만년필 글씨를 읽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1967년 출정 전 명태진, 명태수 형제의 약속, 살아서 꼭 만나자. 명태수, 그것은 분명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한 형님. 명태진, 명서윤은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그만 사진을 카페 뒤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명태진, 명태수, 그런데 군복의 이름은 박민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박민수 회장님이 설마 할아버지의 형님이라고. 하지만 왜 이름을 바꾸고 왜 할아버지를 찾지 않은 거지? 아니면 혹시 회장님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린 걸까? 그 폭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거라면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명서윤은 주변을 황급히 둘러본 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워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셔터 소리도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로 사진의 앞면과 뒷면을 여러 각도에서 미친 듯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원래 있던 그 자리, 그 깊숙한 곳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서윤은 할아버지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명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이른 시간부터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의 무게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비밀의 무게가 천근만근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병실 문을 열자 명태수는 마침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에서 명서윤은 어쩐지 박민수 회장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시지도 않고 이른 시간에 창밖은 왜 보세요? 명서윤의 목소리에 명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버릇이야. 해 뜨는 거 보는 게지. 명서윤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궁금했다는 듯이 운을 뗐어요. 할아버지, 어릴 때 자주 들려주시던 큰할아버지 이야기, 오늘따라 더 듣고 싶네요. 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말에 명태수의 눈빛이 순간 아련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기억의 창고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둔 보물을 꺼내 보이는 사람처럼 그의 이야기는 천천히 그리고 애틋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내 큰할아버지는 나랑 연년생이었지. 나는 21, 형님은 22. 그때 우리는 참 겁도 없었어. 그의 시선은 병실 벽을 넘어 아득한 60년 전의 베트남 정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의리도 넘치는 분이셨지. 내가 사고 뭉치였던 것에 비하면 형님은 언제나 산처럼 듬직했어. 내가 군대에 끌려가게 됐을 때도 형님은 나 혼자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며 굳이 같이 가겠다고 지원까지 하셨단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어. 사방에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바로 옆에서 전우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단다. 그때였어. 거대한 폭탄 하나가 바로 내 앞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 형님이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있는 힘껏 밀쳐내셨어. 명태수는 마치 그때의 폭발음이 지금도 들리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지. 하지만 형님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자리에는 형님이 없었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단다. 명태수의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 형님의 전사 통보를 받았지. 형님은 나를 지키려다 그렇게 되신 게야. 내가 지금껏 살아 숨쉬는 건 다 형님 덕분이란다. 그래서 평생 미안한 게지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형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할아버지의 앙상한 어깨를 명서윤은 그저 말없이 감싸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서윤의 발걸음은 국가보훈처의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전사자 명단을 열람하기 시작했지요.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명서윤은 마침내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명태진, 1967년 베트남 전투 중 전사 계급 일병, 특이사항. 시신 미확인, 그 네 글자가 명서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거대한 비극의 예감. 명서윤은 곧장 근처 도서관으로 달려가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몇 시간을 뒤졌을까? 명서윤은 마침내 한 사회면 기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 뒤바뀌는 인식표, 신원 착오 사례. 잇따라 기사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전장 상황으로 인해 전사자와 부상자의 인식표가 뒤바뀌거나 폭격으로 시신조차 찾지 못해 신원 확인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명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했지요. 박민수 회장의 한남동 대저택 주소, 그리고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성북구의 병원 주소.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나타난 경로와 숫자를 본 명서윤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총 거리 5점. 2km 예상 소요 시간 자동차로 12분, 60년 동안 두 분이 고작 12분 거리에 계셨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두 분이 전쟁 후 살아온 거주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박민수 회장은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그 한남동 저택에 살았고 할아버지 명태수 역시 베트남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성북구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두 형제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서로가 죽었다고만 믿으며 각자의 슬픔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명서윤은 노트북 화면의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한남동의 빨간 핀과 성북구의 파란 핀, 그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가 마치 운명의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서윤은 깨달았습니다. 박민수 회장의 서재 창문은 정확히 북동쪽을, 할아버지의 병실 창문은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분은 매일 저녁 6시마다 단 한 번도 서로를 만난 적 없는 그 12분의 거리 위 하늘을 보며
서로를 향해 그리움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명서윤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12분 거리에 60년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거대한 바위처럼 명서윤의 온몸을 짓눌렀죠. 박민수 회장의 대저택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전보다 1000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회고록을 위해 박민수 회장의 말을 받아 적는 동안에도 명서윤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박민수 회장이 아니라 내 큰할아버지 명태진이다. 그 사실을 되새길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박민수 회장의 목소리, 손짓, 희미한 미소 하나하나에서 할아버지 명태수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섬뜩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매일 저녁 6시 박민수 회장의 의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기이하고 외로워 보이는 습관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 의식의 의미를 아는 유일한 관객이 된 명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극을 강제로 관람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죠. 어느 날 저녁 명서윤은 용기를 내어 창가에 선 박민수 회장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 아득한 북동쪽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매일 저쪽을 보시는데 저기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요? 명서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회장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대답했어요. 모르겠네. 그냥 저쪽에 누가 있을 것만 같아서. 60년째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흐릿한 윤곽선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계신 성북구에 낡은 병원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볼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영혼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회고록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박민수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 딱 하나 있다네. 명서윤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동생 태수를 끝까지 찾아내지 못한 것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놈은 분명히 그날 전사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놈의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었을 텐데 나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평생의 짐이었지. 박민수 회장은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태수가 살아있다면 형편없는 이 형을 용서해 줄까?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명서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살아계세요. 회장님, 회장님의 동생. 제 할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평생 회장님을 그리워하며 자신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죄책감 속에서 살고 계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을 명서윤은 차마 입 밖으로 뱉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진실이 두 노인의 여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명서윤은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죠. 거주말 병원을 찾았을 때 할아버지 명태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결에도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자신을 지키고 죽었다고 믿는 형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의 잠재의식마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기이한 운명의 교차 편집이 펼쳐졌습니다. 한남동의 호화로운 서재 창가에 선 박민수 회장은 북동쪽 하늘을 보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태수야,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보고 싶구나, 내 동생. 그리고 같은 시각 성북구의 초라한 병실 창가에 기댄 명태수는 남서쪽 하늘을 향해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서로를 향해 쏘아 올린 두 개의 그리움은 허공에서 부딪혀 안타깝게 흩어졌습니다. 명서윤의 고뇌는 극에 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두 분이 평생 지켜온 믿음과 평화를 위해 침묵해야 하는가? 하지만 운명은 명서윤에게 더 이상의 고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명서윤을 복도로 불러내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시면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잃게 되실 겁니다. 그 말에 명서윤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비극을 끝내야만 한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회장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자. 밤새 뜬 눈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수십 번을 연습하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비장한 각오로 출근한 명서윤을 맞은 것은 급하게 집을 나서는 박민수 회장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급한 출장이 잡혔네. 내일 다시 얘기하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는 박민수 회장을 보며 명서윤은 허탈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명서윤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절망으로, 절망은 다시 차가운 강철 같은 각오로 수백 번을 뒤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엇갈림은 어쩌면 운명이 내린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밤새 명서윤을 괴롭혔지만 동이 틀 무렵에는 그 두려움마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 비극을 끝낸다. 그날 아침 출장에서 돌아온 박민수 회장이 서재에 들어서는 순간 명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소에 공손하고 조심스럽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어제 못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단둘이서만 잠시 말씀드릴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명서윤의 비장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박민수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재의 육중한 나무 문을 직접 닫았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법정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혹은 거대한 무대에 막이 오르는 것처럼 서재 안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이 비껴드는 창가 먼지들이 느리게 유영하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오직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위태롭게 들려왔습니다. 명서윤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쥔 채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명서윤은 박민수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했던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본명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 회장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온화한 노인의 것에서 상대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기업가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명서윤은 대답 대신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켜서 그의 거대하고 잘 닦인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박민수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 그리고 할아버지의 병실에 놓여있던 사진. 박민수 회장의 시선이 두 개의 사진에 머무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명서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 뒷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밀어 사진 뒷면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죠. 1967년 출정 전 명태진, 명태수 형제의 약속, 살아서 꼭
만나자 명태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박민수 회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자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거대한 충격과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평생을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박민수라는 이름 아래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 이 젊은 작가의 입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박민수 회장이 무언가 반박을 하려 입을 여는 바로 그 찰나 명서윤은 그의 말을 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전사자 명단에서 찾아낸 명태진, 시신 미확인이라는 글자가 적힌 문서 사진, 그리고 뒤이어 당시 신문에서 찾아낸 인식표 뒤바뀐 살해 기사, 박민수 회장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리에서 수십 년간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전쟁의 기억, 그날의 폭격과 화염, 정신을 잃었던 순간의 파편들이 되살아나려는 듯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의 팔걸이를 하얗게 부서져라 쥐고 있었죠. 그의 경고했던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그저 끔찍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이 젊은 작가가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명서윤은 그런 그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리리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짧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재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명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고 명확하게 박민수 회장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성함이 명태수입니다. 1967년 베트남에서 형님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 순간 박민수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은 60년을 거슬러 올라갔고 그의 눈앞에는 핏덩이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생의 얼굴이, 입대 전날 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생의 목소리가, 그리고 폭격 속에서 헤어졌던 마지막 모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러나 죽었다고만 믿어왔던 동생, 그 동생의 이름이 지금 여기 이 서재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태수, 우리 태수가 라는 이름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거대한 책상을 지탱하듯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신의 삶 전체가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던 기업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 위에 내버려진 늙고 약한 형의 모습만이 처절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아니다. 태수는 죽었어. 내가 봤어. 아니, 보지는 못했지. 하지만 죽었을 거야. 죽었어야만 해. 그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성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린 것은 명서윤이 그의 눈앞에 돌려놓은 노트북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변명도 부정도 불가능한 가장 잔인하고도 명백한 진실이 떠 있었습니다. 한남동과 성북구를 잇는 파란색 성과 함께 자동차 12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박민수 회장의 흐릿한 눈이 그 글자를 인식하는 순간 그의 입에서 허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2분, 60년 동안 고작 12분 거리에 그는 그 글자를 되뇌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0년의 그리움,
60년의 죄책감, 그 모든 것이 고작 택시 기본요금 거리 안에서 벌어진 잔인한 희극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의 기다시피 매일같이 의식을 치르던 서재의 북동쪽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라보았던 창, 그저 아득한 그리움의 방향이라 믿었던 그곳이 실제로 동생이 고통 속에 살아 숨쉬던 곳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박민수 회장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억눌려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형이 미안하다. 이 미련한 형이 60년 동안 너를 바로 지척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구나. 태수야, 그의 울음소리는 서재의 깊은 침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평생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회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서윤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어 거의 탈진 상태가 된 박민수 회장에게 명서윤은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아니, 큰할아버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 말에 박민수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명서윤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검사하고 그리고 내 동생 태수를 만나러 가야지. 당장. 그의 목소리는 희망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두 형제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명태진과 명서윤에게는 6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명태진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아 동생에 대한 기억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명서윤은 가장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명태수에게 이 기적과도 같은, 그러나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일 수도 있는 진실을 전하는 일이었죠. 명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처음 사진을 발견했던 날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명태수는 처음에는 손녀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얘야, 형님은 돌아가셨어. 내가 전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럴 리가 없단다. 하지만 명서윤이 내민 증거들, 똑같은 두 장의 사진과 시신 미확인 기록, 그리고 박민수 회장이 60년간 매일 북동쪽 하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눈빛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명태수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9% 친형제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태진은 수화기를 든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재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명태진은 비서가 준비한 번쩍이는 고급 세단 대신 차고 깊숙한 곳에 있던 낡고 평범한 국산 차의 키를 직접 챙겼습니다. 박민수라는 화려한 갑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동생을 만나러 가는 형 명태진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한남동에서 성북구까지 평소 같으면 답답하게 느껴졌을 길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자동차로 불과 12분, 이 짧은 거리를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아온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길을 달리게 해준 운명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그의 눈시울은 계속해서 뜨거워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한참 동안이나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죠. 마침내 차에서 내린 그는 병원에 낡고 차가운 복도를 걸어 304호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향해 다가갔지만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 낡은 시계가 저녁 6시 정각을 알렸습니다. 명서윤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명태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습관, 죽은 형님을 향한 그리움의 의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명서윤의 목소리에 명태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깊게 새겨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아있는 눈매, 시간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30초, 아니 1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60년의 세월을 읽어내려는 듯 두 노인은 미동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명태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는 질문이 아니라 60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울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명태진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수야,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비틀거리며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앉은 동생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수야, 내 동생아. 형이, 이 못난 형이 이제야 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명태진은 동생의 앙상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고 그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명태수 역시 그런 형의 어깨를 잡고 형님 살아 계셨군요. 정말 꿈이 아니군요. 형님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60년 만의 재회. 두 노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 시절 그때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아주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서윤 역시 이 기적 같은 순간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짊어졌던 무거운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명태진은 즉시 동생의 수술비를 모두 지불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를 수소문해 수술을 집도하게 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명태수는 기적적으로 다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명태수가 퇴원하던 날 그를 맞은 것은 병원의 구급차가 아닌 형 명태진이 직접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구의 쪽방촌이 아닌 한남동의 대저택이었지요. 명태진은 동생의 방을 저택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마련해 두었고 방문 앞에는 명태수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패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잃어버렸던 60년의 세월을 메우려는 듯 잠드는 시간 외에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이제 저녁 6시의 의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태진은 혼자가 아닌 동생 명태수와 함께 서재 창가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이 함께 살아갈 내일에 대한 감사와 희망으로 물든 저녁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두 노인은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함께 싸우다 먼저 떠나간 전우들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선 명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우들아, 나 명태진이다. 내 동생 태수를 내가 60년 만에 다시 찾았다네. 이제 여한이 없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저 간 전우들의 너클 기렸습니다. 명태진은 자신의 남은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형제 찾기 재단을 설립하여 전쟁이나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자신들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기적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서윤의 회고록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제목을 6시의 기적이라고 붙였습니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며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는 것은 두 노인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어진 명태수는 형 명태진과 나란히 걸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꽃 피웠습니다. 그들의 뒤를 명서윤이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제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세 사람은 서재 창가 앞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명태진이 말했습니다. 태수야, 서윤아,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구나. 명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형님과 함께니까요. 명서윤은 그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쟁이 갈라놓았던 두 형제는 한 세월을 돌아 마침내 서로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명서윤의 깊고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